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티베트를 대표하는 작가 아라이의 소설 세계에 물들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티베트 하면은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은 많은데 중국이 절대 그 틈을 허용하지 않는, 그래서 네. 속박받는 나라, 탄압받는 나라, 억압받는 나라,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티베트의 작가 이랬는데 아마 이 말을 중국 당국이 들으면은 대단히 아마 분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작가라고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중국 작가. 중국 중에서도 중국의 소수민족 작가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하겠죠. 네. 좀 금방 말씀하신 대로 티베트 하면은 중국의 지배하에서 아직도 독립을 꿈꾸고 있는 민족이죠. 티베트는 오랫동안 독립을 유지해 왔죠.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런데 1951년에 중국에 의해서 강제 병합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야말로 잔악한 고문과 학살로 티베트를 지배했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역사적 사실인데 19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까지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티베트 지역에 있던 3,700개나 되던 사찰이 13개만 남기고 모조리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숨통을 끊어버린 것이죠. 예. 지금 티베트에 살고 있는 그 티베트 쪽 인구가 약 270만 명이라 그러는데 한족이 계속 이주하면서 동화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2008년에 이 독립을 위한 동기가 있었고요. 이른바 소요 사태라고 하죠. 이것마저도 강제 진압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 티베트 효과, 달라이라마 효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그 나라들이 달라이라마나 또는 그 티베트하고 접촉하려 그러면은 중국이 경제적 제재를 가해서 그 만남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걸 얘기하죠. 그럼으로써 무역의 손실이 막대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티베트라는 그 소수민족, 중국에 병합된 이 민족은 지금까지도 하나의 그 해방을 위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라이라는 작가를 잠깐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티베트 지금 자치구라 그러죠? 서지ang 자치구라고 하는데, 티베트족 자치구에서 태어났습니다. 59년생이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소설 세계 물들다를 비롯해서, 지난날의 영혼, 그리고 떠도는 혼, 티베트 단편 소설 선집인데, 이건 오래전에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티베트에 관심이 적잖이 있거든요. 네, 티베트의 오늘날을 보면은 우리 일제 강점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달라이라마가 인도의 망명 정부를 세웠잖아요. 그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중국이 내전에 휩쓸려 있을 때, 이 내전으로 시달릴 때는 티베트에 대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티베트를 이렇게 틀어지고 숨통을 죄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느 쪽에서 서야 할지, 어느 쪽에서 바라봐야 할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분명히 티베트인들의 관점에서 세계사, 그리고 중국사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계 물들다라는 작품은 정말 재밌습니다. 2권짜리인데요. 아마 밤새면서 읽기 참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티베트의 역사도 생각하고, 티베트의 풍습, 종교, 문화, 어떤 그 사람들의 살림살이 등등 다양한 모습들을 이 소설책에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 원 제목은 진의 낙정입니다. 좀 어려운데, 이 진에는 티끌이고요. 이 낙자는 떨어질 낙자고요. 이 정자는 정하다 할 때 정자입니다.
번역하자면 모든 그 먼지는 결국은 아래로 떨어지기 마련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티끌하면은 뭐 속새 또는 세속, 덧없는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먼지와 같은 삶들이라는 게 다 떨어져서 무너지기 마련인데 왜 이렇게 탐욕스럽게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가라는 게 이 소설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화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이 마이치라는 부족의 이 투스의 아들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 티베트 쪽이라 하더라도 여러 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부족 중에 하나가 마이치고요. 그리고 이 마이치의 그 족장, 부족장을 투스라고 합니다. 이 투스 집안,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뭐 왕족의 아들, 뭐 왕의 아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이 바보예요. 오늘의 핵심이 사실은 바보란 무엇인가, 바보란 누구인가인데 이 바보의 관점에서 이 티베트의 그 현대사를 쭉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현대사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20세기 초반부터 대략 1950년 전후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아편의 문제, 국공대전 문제, 그리고 식량 기근, 뭐 온갖 역사적 그 상황들을 우회적으로, 은유적으로 보여주면서 소수민족의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원 제목이 모든 티끌은 결국 가라앉기 마련이라고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 소설의 결말 부분에 있는 구절 읽어드리고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나는 마이치 투스의 정령이 회오리 바람으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남은 먼지는 다시 떨어져 대지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나의 시간도 다가왔다. 나는 평생 동안 바보로 살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바보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며 투스 제도가 끝날 무렵에 이 기이한 땅을 돌아다닌 외로운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 하늘은 나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때로는 초연히 있게도 했다. 하늘은 바로 이런 목적으로 나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네, 이제 중국 중앙 정권에 의해서 투스 제도가 몰락하고 티베트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 외로운 바보의 모습, 그 족장의 아들이었던 나의 쓸쓸한 그리고 고독한 모습이 이 소설의 배음에 깔려 있습니다. 이 소설의 화자, 말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했잖아요. 뭐 다른 얘기까지 다 아우르기에는 그야말로 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은 이 바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바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 바보 성자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러시아 문학에서는 유로집이라고 해서 방랑을 하면서 삶의 진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통찰 등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바보입니다. 네. 우리가 바보 하면은 1차적인 의미는 뭐 진짜 바보, 멍청이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바보란 바로 진실을 투시하는 사람이면서 그리고 예언적 지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말을 빌면은 운명이나 복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이기도 하죠. 이 작품의 한 구절을 빌면은 난 바보이기 때문에 남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똘똘한 사람들 그리고 영악한 사람들은 남의 이면들, 남의 생각들 읽지 못하죠. 자기 탐욕에 길들여져서 남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남이 어떤 상처를 입고 있는지, 남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잘 들여다볼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설의 화자인 나는 바로 바보이기 때문에 남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티베트의 미래를 예견이라도 한 듯이 중국이 강해지면 왜 투스가 없어지지?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티베트 사람들이 던졌어야 할 질문처럼 보이지만은 아무도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강해지면 왜 티베트가 사라져야 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앙이 강해지면, 중심이 강해지면은 변방들이 다 동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다양성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바보를 진실을 통찰하는 사람, 진실 투시자, 또는 예언적 지성, 시혜자,
등등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날의 맥락과 관련해서 이 구절이 아프게 와닿습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 바보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이렇다. 똑똑한 사람들 하는 짓이란 게 산에서 영원히 흘러내리는 아침 안개가 겁이 나는지 배불리 먹고도 저압을 안석 못하며 쩔쩔매면서 이 구멍 틀어막고 저 구멍 터뜨리면서 끝도 없이 사람들 눈을 속인다. 이런 짓거리가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다 미쳐 날뛰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네, 요 구절은 두고두고 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하는 짓이라는 게 이 바보가 보기에는 산에서 영원히 흘러내리는 아침 안개가 겁이 나는지 배불리 먹고도 좌불안석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멍 틀어막고 저 구멍 터뜨리면서 끝도 없이 사람들 눈을 속인다는 거죠. 이런 짓거리를 이 바보인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미쳐 날뛰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공부기계, 공부 잘했던 한때 그 시험을 잘 봤던 사람들이 국가의 주요 권력을 틀어지고서 좌불안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구멍 틀어막고 저 구멍 터뜨리면서 온갖 방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바보가 보기에는 다 미쳐 날뛰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설 전체에서 요 구절이 오늘의 맥락과 관련지어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이른바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진짜 바보스러운지 여실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완배 기자 경제 속사를 들으면서 딱 떠올랐는데요. 동조 효과 설명했잖아요. 그 세계에서는 뭐 밖에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보 되기를 실천할 능력도 없거니와 그 안에서 자신들이 똘똘하다고 해서 똑똑하다는 이유로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바보인 나가 보기에는 이 소설 나가 보기에는 그거야말로 미쳐 날뛰는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붕괴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보기에도 불법임이 분명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죠. 나중에 역사에 뭐라고 이 변명할지 참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온갖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소설의 바보가 부활한다면은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바보처럼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의학적인 바보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내가 옳은 길을 꿋꿋이 가고 남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욕망이라는 게 덧없는 걸 깨닫고 현실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그 바보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소설의 바보는 그 과정을 그대로 실천해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은 기근이 들었을 때 부족장이 양귀비를 팔고 뭐 이 식량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부족장인 아버지와 아주 똑똑한 척하는 장자 상속에 의해서 다음 투수가 될 형 그리고 이 바보인 내가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량이 창고에 넘치게 많은데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양식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두 아들 다 생각 좀 해봐라. 뭐 좋은 수가 없을까? 이게 아버지의 말입니다. 이게 투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물음에 형은 코웃음을 쳤다. 너는 더 이상 바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들이 바보라고 부르는 것도 마음에 두지 마라. 자, 말을 해봐. 그래서 나는 가장 놀랍고도 간단한 제의를 했다. 백성들에게 1년간 곡물과 조세를 면제해 주자는 것이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나는 사관의 눈에서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는 몹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가슴이 뛰어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오는 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손에 낀 산호 반지를 만지작거리면서 말했다. 마이치 가문이 더욱 부유해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나의 투수에게는 이 정도면 벌써 충분합니다. 투수는 투수일 뿐 부유하다고 해서 황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히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속셈이 복잡한 사람들, 계산 속이 복잡한 사람들, 그리고 탐욕이 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이건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제안이죠. 근데 이 바보인 나의 눈에는 이만큼 명쾌한 게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죠. 내가 불을 창고에 쌓아놓으면 다 뭐 한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명의 투수에게는 이 정도면 벌써 충분하다. 더 뭐가 필요하겠느냐. 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바보가 세상의 흐름들을 통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른바 바보의 계보라고 할 만한 흐름이 있습니다. 예.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부터 시작해서 도스토옙스키의 미성년에 보면은 그 바보 성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루시인이 짤막한 산문에서 얘기하는 바보들, 우리의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멍청한지를 질타하는 그런 흐름들이 쭉 있는데요. 예. 이 티벳의 작가 아라이의 작품 세계에 물들다도 바보의 사상의 계보를 잇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보가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근데 아무도 잘 묻지 않죠. 잘 던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근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함으로써 내가 가야 할 방향들을 응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게 바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남들이 다 똑똑하다고 날뛸 때, 저 잘났다고 날뛸 때 정말 바보처럼 우직한 사람들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예. 해서 티벳 하면은 흔히 뭐 설국의 나라 또는 뭐 아름다운 그 사람들이 사는 나라, 뭐 여행지로 좋은 나라, 뭐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티벳에 겪었던 역사적 고통들, 그 현재 중국의 지배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네. 티벳인들을 함께 떠올리면서 아라이의 소설 세계에 물들다 함께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처럼 이렇게 아픔이 있는 고난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의 문학에 대해서 탐미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모르게 있긴 있을 겁니다만은 네. 저 성정인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그 민족이나 예. 이런 나라에서 생산된 소설에 자꾸 눈이 가요. 아무래도 제가 식민지 문학을 공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상처나 아픔을 그린 작품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삶을 묵묵히 걸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눈길이 갑니다. 예. 저는 교수님, 네. 이렇게 힘없는 나라, 지금도 이제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 사실상 지배되는 나라에서 네. 그 강대국의 지배 논리, 우리가 네.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 점령을 당하고 지배당하는 것이 온당하다. 우린 이거밖에 안 네. 되니까. 네. 혹은 큰 나라가 훌륭하니까. 이런 정말 개소리하는 사람들의 문학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문학도 그 나름대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뭔가 일맥상통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눈으로 하나의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식민지를 그렇게 지독하게 경험했으면서도 우리는 제국의 입장에서 다른 피억압 민족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죠. 예. 그게 바로 제국주의 역사관에 의해서 우리가 세뇌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흔히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간단히 정리하면은 서양이 동양 또는 아시아 또는 비서구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미지 같은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 사원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으로 그 제국의 눈으로 우리보다 이른바 못한 다른 민족이나 국가들을 바라보는 이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전도된 오리엔탈리즘, 그러니까 뒤집힌 오리엔탈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런 시선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틀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약자 입장에서도 물론 깊이 있게 봐야 되지만은 강자의 논리가 무엇인지도 통찰할 수 있어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또 좋은 작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